네, 박인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게 좀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97년 그때는 의제 20일, 인천 의제 20일 준비할 당시에 그때부터 참석을 몇 년 하다가 다른 일로 중단하고 그리고 12기, 13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것만은 우리가 좀 반드시 과제로 삼아야겠다. 국가, 분과 역할에서 좀 가져야 될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왜 지속가능 발전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주목해야 할 때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구적 위기 신호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불평등, 자연자원 관리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세계, 국가, 지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 지소기업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17개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대신 15개를 실현하기 위해서 16, 17 정의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이 있을 때 15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 2006년에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었죠. 엘고 이분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17년에 불편한 진실 2를 또 영상물에 참여를 했는데요. 혹시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이 있으면 2개를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구적 위기 문제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이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결국은 인간의 행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7개 채택 배경은 여러분들 이미 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모순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사회 환경 영역의 균형과 조화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균형과 조화라는 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면 보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균형과 조화는 국가적,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또는 개인과 집단 간의 구성원의 도덕, 윤리, 철학적 사고를 가질 때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 이런 인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구적 위기는 이렇게 환경 문제, 불평등, 자연자원 관리 문제, 그 외에 인구 증가, 식량 감소, 금융, 요즘 부동산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이 금융공황은 산업혁명 이후에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금융공황 나타날 수 있다. 지구적 위기 신호는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간이 발생하는 주기가 굉장히 단축되고 있고 위기 범위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이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위기나 위험 상태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죠. 72년
그리고 92년, 2004년 세 번에 걸쳐서 발간이 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 잠깐 하겠지만 더 이상 이제 지구는 포화 상태다. 지금 인간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든 제어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72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경고를 하지요. 이렇게 나타나는 지구 위기의 본질은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는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두 개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Y=AXB 1차 방정식이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서. Y는 종속 변수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A와 B는 상수고 그리고 X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얘기합니다. X가 소문자가던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순환 관계입니다. 이 M, C, P, C-M- 흔히 확대 재생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1차 방정식과 두 번째에 있는 이 자본순환 과정 이 두 개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발전이든 진보든 후퇴든 이 공식에서 다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공식입니다. Y=AX 플러스 B. 저는 이거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 이 공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Y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경제사회 환경 변화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 A는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면 항만, 공항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지리적 조건이나 성장 역사 등 타고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마스크가 계속 내려옵니다. B는 A가 국내 요건이라고 하면 B는 우리 한국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죠. 이렇게 A와 B는 B는 계속 끊임없이 변합니다. 물론 A도 다른 형태로 해서 재편을 하기는 하지만 X는 X에 의해서 Y가 변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A, B도 조건이 있지만 X를 저는 이 권력관계에 있는 모든 다양한 주체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맨 아래 보면 뭐 제도, 언론, 시민사회, 정치인, 기업 여기 또 참여하고 계시는 그 9개 그룹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Y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Y=AXB라는 1차 방정식은 결국 지구적이든 국가적이든 또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든 권력관계를 의미하고 가치와 철학을 담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확대재생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끊임없이 생산해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입니다. 이건 M이라는 화폐자본을 투입을 해서 C라는 상품을 구입해요. MP, 생산수단을 구입하죠. 그리고 노동력도 구입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요 MP와 LP만 이야기했어요. 경제학에서도 이것만 얘기합니다. 자연자원은 이야기 안 해요. 자연자원도 이제 화폐를 투입을 해서 사들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지금 우리 송도죠. 갯벌, 하천, 물, 지하수, 산림 이렇게 자연자원을 상품으로 구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자원 관리 문제를 지구적 위기로 담고 있다는 것. 이 자본순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그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뭐 앞에 18세기도 있긴 하지만 생략을 했고요. 빨간 거는 심각한 불황 또는 공황을 표시한 겁니다. 주기가 짧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4년, 81년, 물론
70년대, 아니 60년, 70년대, 72년, 3년, 80년, 그리고 97년, 2008년, 22년, 아니 20년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공황이 나타나는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매년 이런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 캅26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매년 폭염과 폭설, 가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구적 위기 경고를 하지요. 이 주기를 늦추려면 아주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늦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또는 국가 단위로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의 역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책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으로 다시 회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구적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작년에 여름에 눈이 내린 이번 도쿄올림픽 치르는 과정에서 뭐 어마어마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요거는 나사가 기록한 북극의 얼음입니다. 84년에는 이렇게 빙하가 많았죠. 2016년 되면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아마 슬슬 녹기 시작하면 시나리오가 얼마 전에 나왔죠. 10년 안에 부산이 침수될 것이다. 특히 해운대에서부터 침수될 것이다. 그리고 송도도 역시 침수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누군가 했죠. 이거는 18년까지밖에 통계가 없어서 OECD 국가입니다. 배출량. 우리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지목이 됐죠. 근데 기후악당으로 우리를 지목하기 전에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영국도 줄어들기는 했죠. 92년에 비해서 18년에 줄어들었고 한국은 지금 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독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한국이 늘어나고 있어요. 18년 기록이니까 2년 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통계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그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이번에 캅26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동의하지 않은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있죠.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 그렇게 세 국가가 참여하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 대체로 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호주. 호주 같은 경우는 석탄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정전을 맞은 것도 한 40%를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역전쟁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전 사태를 맞게 됐죠. 그렇게 석탄 중심 또는 그 외 황사, 몽골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울란바토르 안에 그 화력발전소, 진해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착하면 매캐한 냄새가 나죠. 한국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불평등 문제. 우리는 주로 소득 불평등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폭넓게 우리는 불평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요. 교육, 의료, 돌봄 서비스, 백신, 최근에는 백신 불평등. 남미나 개도국에 백신을 나누어 주었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또 다른 확산 위기는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 주거, 그리고 이주 난민, 특히 이제 인천에 난민이 꽤 많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에너지 불평등. 이렇게 불평등 분야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불평등 분야를 각 분과에서 다룰 때 어떤 분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인지 좀 논의를 하는 게 좋겠죠. 2020년 통계입니다. 인천에 2235명의 난민이 있다. 근데 인정자는 236명,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인천에 더 많은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난번 아프간에서 들어온
그 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천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또 다른 옆에 있는 진천 혁신도시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난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자연자원 관리.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하천, 물, 산림, 자연자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태분과에서 아마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논의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멸종위기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 한번 보세요.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나은 편이죠. 이 멸종위기종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도 호랑이가 사라졌다는, 한국 호랑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래종들이 얼마 들어와 있다는, 결국은 해외에 있는, 결국은 우리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외래종이 우리 토종 생물종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결국 환경, 사회, 경제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본 것처럼 따로따로 각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긍정적 형태로 나타난다.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성,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선언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키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결국 인간의 문제이다. 인간이 생산과 소비 활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할 일은 무궁무진하지 않겠는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저 동그라미 다 얽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형성된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 간에 갈등이 없을 수 없겠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이렇게 17개 목표, 목적.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장의 한계, 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구적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 환경 문제 또는 지구적 위기 문제를 대응을 했는지 레이첼 카스의 침묵의 봄을 62년에 발간했죠. 벌써 이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 72년에 발간이 됐고요. 그리고 스톡홀름 선언이, 참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100개 항목의 행동 계획을 권고를 해서 인간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공해 오염 문제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하자라는 인간 환경 선언을 하죠. 이 나이로비 선언이 82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87년에 지구는 하나뿐인데 이게 계속 해야 되겠느냐, 우리 공동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한국은 80년대 후반까지 수출주도공업화 정책으로 끊임없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자원을 훼손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8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구 그리고 미등록 공장들을 다 몰아내죠. 그렇게 해서 몰아내서 만들어진 게 시화공단하고 남동공단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88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산물이다. 산업공단은. 그리고 92년에 아젠다 21이 이제 채택이 되죠. 이때 성장의 한계가 발간됩니다. 96년 드디어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제 설립을 돌입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97년부터 지역의제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인천 역시 97년부터 준비를 하고 98년에 창립을 합니다. 97년 이렇고 99년, 2000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하지요. 그리고 2004년에 성장의 한계, 이 30년 만에 이 책이 다시 발간됩니다. 근데 결론은 72년에 주장했던 지구적 한계, 인간의 경제 활동을 경고했던 내용들이 여전히 21세기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2006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아젠다에서 이제는 실천, 액션으로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되고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환경부 산하로 격하가 되죠. 그리고 4대 강과 경인운하 개발을 본격화하는 녹색성장 기본법, 그 기본법에 의해서 4대 강과 경인운하가 건설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슬로건 의도와는 달리 한국은 G자가 빠졌네요. SDGs의 구축 과정의 참여 대상이 아니라 그 목표 실현에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법도 위아래로 내치기도 하고 다른 거 내놓기도 하고 또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지역 기초의제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목표 실행 참여 그룹이 각 집단 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아까 그 Y=AXB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연대도 하고 배제도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까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또 국가 단위에서도 나타났다. 그럼 우리 앞서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인천 지소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방향은 어때야 되는가 얘기하죠. 요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SDGs에 기반해서 국가위원회를 경제사회 환경부문으로 구분을 했지요. 그래서 4개 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4개 분과는 각각 따로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거버넌스로서 기능을 다하였는가? 그 뒤에서 한번 문제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시민, 기업, 행정,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아까 조례에서도 보면 파트너십 얘기를 하는데 거버넌스라는 것은 파트너십 자체를 뛰어넘는 겁니다. 국가와 지역의 일방적 통치를 거부하는 통치의 대안입니다. 거버넌스는. 그래서 행정 일방적으로도 안 되고 기업 또는 시민사회가 일방적으로 그 조직을 끌어가거나 또는 의제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소기업의 거버넌스 이행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지소기업은 특정 단체 대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물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9개 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그런 계층, 연령, 성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임회장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각 분과가 만들어 의제를 제기한 것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는 교육 홍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협력하고 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죠. 이게 수립 추진 평가, 교육 홍보, 조사 연구, 국내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국내외 해외 단체로는 몽골 시민의 숲, 몽골에 나무를 심으러 심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있죠. 그 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조례
조례에 만들어진 쓰여져 있는 요 6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거를 그냥 흘려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과활동의 기본 역할은 이렇게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분과 간 사업계획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돼야 되는 거죠. 내년 22년에 우리 지소기업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분야 또는 정책은 뭐냐? 그러면 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 문화, 경제분과, 포용도시 분과에서는 그럼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지표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모니터링 한 것을 조사, 분석하고 분석한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내고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또는 이런 경우는 있죠. 조사 분석, 조사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다른 단체 또는 다른 지역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토론회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가 현실이 어떤지를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산, 소비, 유통, 경제활동에 미치는 거죠. 지금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이 세 분야는 결국 인천 사람들이 또는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저질러 놓은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실태 조사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무슨 대안을 만들어낼까? 기존의 대안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회의 단위에서 분과위원회가 열 때, 분과위원회를 열 때 그 안에서 논의하는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이든 기업이든 또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러서 회의 단위에서 그걸 다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안을 공유하기에는 마지막이 이 토론회와 공청회입니다. 실태 파악 또는 지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지역 다른 단체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해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98년 출범 후에 기초 지표 작성을 이제 3번 했습니다. 올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활동하실 때는 이 지표 21년에 발표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표를 지표에 기초해서 활동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의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난 24년 동안 또는 23년 동안 활동하면서 얻은 게 이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소위 중간지원센터라는 거죠. 중간지원 조직들. 이 환경 분야, 경제 분야 또는 문화 또는 뭐 여기 보면 사회 분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실태 조사를 하고 끊임없이 내부 토론을 거치고 행정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러면서 조례도 만들어내며 중간지원 조직들을 설립을 했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 지역의 실정을 알지 않고 또는 이해하지 않고 무슨 조직을 만들어낸다. 이제는 우리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발표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가 내년이 되면 24주년입니다. 24주년 행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생태환경문과는 7, 12, 13, 14, 15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요거 뒤에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환경 분야 이거 6번 깨끗한 물, 위생,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5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분과가 중요한 지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경제분과는 일자리, 산업,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지속가능한 도시화 공동체, 또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패턴. 인천은 산업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산업도시인 공단이 송도나 청라와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걸 연계해서 인천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추진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럼 경제분과에서 지표를 한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분과 정의, 그러니까 제도죠. 그리고 지구촌 협력관계. 우리가 지금 몽골 시민의 숲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시민의 숲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곤, 절대적 빈곤 비중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기아, 농업 문제, 그리고 뭐 웰비, 건강, 교육, 성평등 이런 17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무처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어떻게 딱 맞아서 직접 사업이 아닌 지표 이행 평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세요. 이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는 인천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진전됐는지 더 나빠졌는지 나빠졌다고 하면 무슨 대안을 만들 것인지 좋아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향후 지속협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은 없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디 가면 최근 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각 단체들 환경단체든 경제단체든 각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통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통계들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서 각 단체는 보고서 내거나 기자회견하면 그만이에요. 그거 말고 플랫폼 역할을 지속협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이 조사한 통계 자료도 국가 또는 지역이 인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이 섬 또는 산, 바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수조사도 해요. 근데 그 통계가 다른 단체 또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자리 문제, 대학 교육 문제. 대학에도 인천대하고 인하대, 기타 다른 대학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산업에 얼마나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지 지표가 없어요. 아무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가능발전 교육. 저는 이 유아교육서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SDG를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청을 지속협에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성장 지리적 입지 특성을 반영하면 차별화된 지역 의제 발굴 거버넌스 기구로서 아까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들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이전에 또는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중간 지원 조직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조례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행정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시민사회단체는 거꾸로 그 중간 조직이 활동을 하면 마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관변 또는 관제 이런 식으로 평가하거나 인식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것을 최종 단계로 규정하여 인천 지속협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을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상징적 의미 또는 정책 이행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파트너십하고 거버넌스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는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버넌스는 파트너십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것이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은 특정 이슈를 가지고 행정이든 기업이든 또는 다른 단체든 간에 같이 협력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거버넌스는 누구도 독점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통치하는 기존의 통치 방식의 대안이다. 이 거버넌스가 생겨난 거는 97년 IMF를 겪고 나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며 그걸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소기업이나 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두고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다라는 비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마치 관제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중간 지원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특정 조직 또는 개인의 지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각 분과에서든 운영위원회에서든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14기 인천지소기업은 거버넌스 기구로서 파트너십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자. 또 참여에 대한 그러려면 철학적 사고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참여 주체 다양화해야 되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도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불평등 얘기를 몇 개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이 의미는 누구도 조직 또는 참여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 제가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소기업이 엘리트 중심의 조직이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트 조직 중심의 조직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어떤 조직이나 조직도 또는 참여를 독점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트 중심의 조직은 거버넌스 간 위계적 관계와 질서를 고착화하고 또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다중심적 의사결정을 위협한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엘리트 중심의 조직을 좀 경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제 발굴의 다중성이라는 것은 경제사회 환경 분야 다 같이 통합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 각종 문제를 촉발한 요인이 뭔지, 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이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그걸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찾아야만 대안도 마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중심적 관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그런 활동을 분과위원회,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